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벽한 복수. 그 시작은 굳게 잠긴 나무 상자였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99%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로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결혼 생활의 가장 끔찍한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건축가 강민준. 그는 미니멀리즘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공간들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긴 채 고요한 아름다움을 뽐냈죠. 그가 아내 윤서아와 함께 사는 이 집 또한 그의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잡지 화보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공간, 모든 가구의 배치, 조명의 각도 하나하나까지 그의 철저한 계산 아래 완성된 곳이었습니다. 정직함과 투명성을 상징하는 열린 구조의 거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설계된 따뜻한 색감의 침실.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이 완벽한 공간은 차갑고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름 없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 아래 마치 뱀처럼 불길하게 웅크리고 있던 그것. 무심코 집어든 민준의 손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사진들. 너무나 선명하고 잔인할 정도로 노골적인 그의 아내 서아의 사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그들이 함께 디자인하고 서로의 미래를 그리며 꾸몄던 포근한 침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렴하고 촌스러운 벽지로 도배된 호텔 방 안에서 그녀는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경계심과 수줍음을 풀어버린 그런 얼굴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는 역겨운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고 서아의 허리를 감싼 그의 손은 노골적인 소유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사진을 넘길수록 민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해야 했습니다. 가슴을 찢는 절규와 함께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이 위선적인 공간의 벽이라도 주먹으로 내리쳐야 했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아니, 사랑에 배신당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그의 심장은 수천 개의 얼음 파편에 찔린 듯 시리고 아팠지만 그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그리고 무섭도록 명료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가지런히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흥미로운 건축 자재 샘플을 검토하듯 사진 속 구도와 조명의 각도까지 분석할 것처럼 냉정하게.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비틀려 올라간, 그러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나 얼어붙어버린 남자의 미소. 그의 머릿속에서는 사랑, 배신, 분노, 슬픔 같은 원초적인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의 행동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설계 도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집안 구석의 작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직 그만의 공간, 수많은 나무 조각과 날카로운 설계 도구들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그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대 가장 안쪽에 놓여있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최고급 월넛 원목을 직접 깎고 다듬어 만든, 세상의 그 어떤 자물쇠로도 열 수 없도록 복잡한 내부 구조로 설계된 상자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서아에게 이 상자를 보여주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두는 곳이야 라고 말했었죠. 서아는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인 줄로만 알고 감탄했었습니다. 그 소중한 순간을 담는 상자가 이제 곧 복수의 도구가 될 참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재로 돌아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최고급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묵직한 만년필을 들고 망설임 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칸에 그는 서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막힘없이 적었습니다. 이 집, 차, 그리고 예금의 대부분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배신을 예상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온 사람처럼.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분노나 슬픔으로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힘이 넘쳤습니다. 사랑은 소란스럽게 죽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살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이혼 합의서를 곱게 접어 나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훨씬 더 잔인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침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서아가 존재조차 모르는 비밀 공간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보석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파괴적인, 서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옆에 나란히 놓인 그것, 바로 이 피 한 방울 없는 완벽한 복수의 핵심이자 서아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의 조각이었습니다. 딸깍, 상자가 잠기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와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결혼사진 액자 바로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는 서아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겨운 위선. 그는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그 옆에 두었습니다. 힘있고 절제된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면 열어봐. 아니야.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이자 앞으로 서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예언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창조한 이 완벽하지만 차가운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거짓말로 채워진 거대한 무덤일 뿐. 그는 자신의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쑤셔넣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한 남자의 세상은 무너졌고 또 다른 여자의 세상은 곧 시작될 지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굳게 닫힌 나무 상자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과연 어떤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도시, 그 화려한 불빛을 탐닉한 윤서아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에서는 황강의 값비싼 머스크와 시트러스가 뒤섞인 도발적인 향수 냄새와 달콤한 샴페인 향이 뒤섞여 은밀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혀끝에 남은 버블의 짜릿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였다. 현관의 센서등이 켜지며 익숙하고도 거대한 공간을 비추자 그녀는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나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완벽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또 삐쳤나 보네. 강민준. 애도 아니고 정말이지. 그녀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렸다. 요즘 들어 사사건건 예민하게 굴며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남편이 어린애처럼 느껴져 귀찮았다. 오늘도 분명 클라이언트와 저녁 약속이라는 뻔한 거짓말에 토라져 먼저 침실에 틀어박힌 것이리라. 언제까지 그런 순진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약간의 우월감마저 느끼며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포근함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정돈된 마치 낯선 호텔방 같은 공기였다. 평소라면 옅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민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오직 그녀 자신의 가쁜 숨소리와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고 있었다. 민준 씨. 자. 그녀는 어둠에 대고 속삭였지만 메아리조차 없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끈적하고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등골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벽의 스위치를 찾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찰칵. 환하게 불이 켜진 침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쌓아올린 완벽한 위선의 세계는 처음으로 날카로운 균열의 소리를 냈다. 침대는 방금 5성급 호텔의 하우스키퍼가 정돈한 것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가 늘 머리맡에 두던 낡은 건축학 서적과 검은 뿔테 안경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바닥 없는 늪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거의 달려갔다. 그리고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는 순간 숨을 헙 들이마셨다. 민준의 공간. 언제나 그의 미니멀리즘 철학대로 완벽하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던 그 공간의 절반이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계절별로 칼같이 각을 맞춰 걸려 있던 그의 무채색 셔츠들, 서랍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그의 아끼던 시계 컬렉션, 출장용 서류 가방까지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감쪽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토라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소멸이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끔찍한 느낌과 함께 그녀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그녀의 눈이 그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민준이 직접 디자인한 액자에 담긴 결혼사진.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마치 제단 위의 재물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게 놓여있는 나무 상자.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홀린 듯 다가간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그의 필체가 밝혀들었다.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면 열어봐. 어우치만. 그 순간 분노보다 더 거대하고 원초적인 공포가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이게 대체 무슨 끔찍한 장난이란 말인가? 그녀는 미친 듯이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 화면에 내 사랑 강민준이라는 이제는 역겨운 위선이 되어버린 글자가 뜨자마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들려온 것은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감정 없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다시 걸고 또다시 걸었다. 10번, 20번. 결과는 같았다. 미친 사람처럼 그의 카톡을 확인했지만 마지막 접속 시간은 몇 시간 전에서 멈춰 있었다. 그녀가 보낸 수십 개의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야속하게도 사라질 줄을 몰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회사 동료, 가장 친한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말만 들었다. 혹은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서 우리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절망적인 말들 뿐이었다. 그의 번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번호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소파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문득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차가운 얼음물처럼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적셨다. 작년 겨울 정말 지독한 독감으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때였다. 열이 40도까지 치솟아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서하는 끙끙 앓으며 헛소리까지 했다. 그때 민주는 건축계의 거장이 참여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도 뒤로 한 채 꼬박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묵묵히 차가운 물수건을 그녀의 이마에 갈아주고 그녀가 탈수 증세를 보일까봐 10분마다 미지근한 물을 입술에 적셔주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몇 시간씩 찹쌀을 불려 정성껏 흰쌀죽을 쑤었다. 서아가 쓴 입맛에 고개를 돌릴 때면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서아야, 한 숟갈만 더. 그래야 빨리 낫지. 응. 이라며 애원하듯 말했다. 밤새 간호하느라 핏발이 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절절한 사랑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아,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이 무너져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구나.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바로 어제의 일처럼 가슴을 아리게 파고들었다. 그런 그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어떻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따뜻한 눈길 한 번 없이 이렇게 차갑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과거의 헌신적인 사랑과 현재의 냉혹한 배신 사이의 거대한 간극 앞에서 서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애써 무시했던 죄책감이 차갑고 축축한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 안개는 곧 그녀의 숨통을 조여올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혼란과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숨을 쉬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황강이었다. 심장이 철렁 바닥으로 떨어졌다. 받지 말아야 한다. 본능이 경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그가 무언가 알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진동이 멈추고 곧이어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불안한 손길로 화면을 열자 짧은 문장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남편 같다며. 연기 좋던데. 이제 당신은 완전히 내 거야.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서아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발각이 아니었다. 민준의 계획된 증발과 황강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타이밍의 메시지.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하고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것. 그녀는 사랑을 쫓는 영리한 사냥꾼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걸려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나비에 불과했다. 남편의 차가운 복수보다 황강의 뜨거운 집착이 훨씬 더 무섭고 질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황강의 메시지는 윤서아의 심장에 밝힌 얼음 파편과도 같았다. 남편의 차가운 복수보다 황강의 뜨거운 집착이 훨씬 더 무섭고 질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이대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남은 도끼를 모두 끌어모아 황강에게 연락했다. 잠깐 만나. 할 얘기가 있어.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와 함께 웃고 떠들던 달콤한 공간이 오늘은 마치 서늘한 신문실처럼 느껴졌다. 먼저 도착한 서아는 굳은 얼굴로 마른 입술만 축이고 있었다. 잠시 후 황강이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여유로운 걸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어젯밤의 그 남자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다정한 연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서아야,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무슨 일 있어? 그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능청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그의 위선을 마주하자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애써 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어젯밤 그 메시지 무슨 뜻이야? 그리고 민준 씨는 당신이 뭔가 아는 거지. 황강은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의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서아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글쎄, 당신 남편이 눈치가 좀 빠른 것 같던데 아니면 내가 좀 도왔을까? 그는 윙크를 하며 덧붙였다. 어쨌든 잘 된 거 아냐. 이제 우리 사이에 거칠 건 없잖아. 그 지루한 남자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장난치지 마.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서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주변 테이블에 몇몇 시선이 쏠리자 황강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조용히 해, 서아야. 여기는 당신이 소리 지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랑 즐거웠던 시간에 대한 작은 보상. 당신 남편이 꽤 부자라며 건축가들은 돈 많이 번다던데. 뭐, 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말이 좀 심하네. 보상이라고 해두자.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건 꽤 비싼 취미거든. 황강은 이제 완벽하게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경멸이 뒤섞여 번들거렸다. 당신도 즐거웠잖아. 안 그래? 그 재미없고 고지식한 남편한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다 느끼게 해줬잖아. 서아는 할 말을 잃었다.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은 그저 자신의 돈과 배경을 노린 치밀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느꼈던 짜릿한 일탈과 설렘은 결국 이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당신, 인간 쓰레기였구나. 칭찬 고마워. 황강은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그래서 당신의 고상한 결혼 생활과 명예를 지키는데 얼마 정도 쓸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네. 아, 참고로 말해두는데 우리에겐 사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흔들었다. 당신이 아주 열정적이었던 순간들이 담긴 영상도 몇 개 있거든. 특히 당신이 당신 남편 욕하면서 나한테 매달리던 그 장면 아주 걸작이던데. 이게 인터넷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 당신 회사 사람들도 아주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서아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쥐고 있었다. 그녀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의 게임판 위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요구는 터무니없었다. 그녀가 가진 비상금 전부를 넘어서는 액수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처분하고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마련해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그녀는 명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 미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거나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가 아끼던 후배마저도 그녀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이 사실로 호출되었다. 윤서아 팀장, 요즘 회사 안팎으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알고 있나? 이사는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생활 문제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당분간 프로젝트에서 손 떼고 무기한 대기 발령 상태로 자택에서 근신하도록 하게. 추후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연락이 갈 거야. 무기한 대기 발령.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커리어, 동료들의 존경,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완전히 무너진 채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놓여있는 나무 상자였다. 모든 불행의 시작, 저주받은 판도라의 상자.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성을 잃은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상자를 집어들고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다. 쾅! 묵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벽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녀는 상자가 산산조각 나길 바랐다. 그 안에 담긴 모든 저주와 함께 파괴되어 버리기를. 하지만 견고하게 만들어진 월넛 상자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다. 절망감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그녀의 눈에 상자의 옆면에 생긴 작은 틈이 들어왔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민준이 설계해 놓은 비밀 잠금 장치 중 하나가 풀린 것이었다.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갈 정도의 미세한 틈. 그녀는 손톱으로 그 틈을 벌리려 애썼다. 끙끙거리며 힘을 주자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의 옆면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다. 비밀 공간. 그녀는 숨을 죽이고 서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열쇠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놓여 있었다. 아주 오래된 세피아톤의 사진. 사진 속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낯선 여인이 슬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면 볼수록 낯설지가 않았다. 특히 그 슬픔을 머금은 깊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의 선이 놀라울 정도로 민준과 닮아 있었다. 환강도, 회사도, 무너진 명예도 순간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온 신경은 손안의 낡은 사진 한 장에 집중되었다. 이 여자는 누구지? 대체 민준과 무슨 관계이기에 그가 이토록 깊은 곳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그녀의 사진을 숨겨두었던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차가운 복수극을 넘어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비극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친구의 경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실현되기까지는, 그리고 서아가 그 벽을 마주할 용기를 내기까지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야만 했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은 과거의 유령에 잠식당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 유령이 되었다. 5년 후 대한민국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항구 도시 여수. 이곳에 건축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강민준.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 서울의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침묵의 건축가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다. 그의 작품들은 극단적인 미니멀리즘과 주변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로 국내외 건축상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그의 건축물 안에서 명상과도 같은 평온함을 느낀다고 했지만, 동시에 그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기도 했다. 마치 그의 건축물들이 아름다운 묘비처럼 느껴진다고 한 유명 건축 평론가는 평하기도 했다. 그의 명성은 자자했지만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고 시상식에도 대리인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의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더라, 혹은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속세를 등진 예술가라더라 하고 수군거릴 뿐이었다. 그 어떤 것도 진실은 아니었지만 민주는 그 소문들을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거짓된 신비감은 그에게 편리한 방패가 되어주었으니까. 그는 돌산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절벽 위에 직접 설계한 집에서 살았다.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집은 차가운 노출 콘크리트와 따뜻한 원목, 그리고 거대한 유리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상자 같았다. 집 안에는 그의 삶처럼 불필요한 것이라곤 단 하나도 없었다. 장식품도, 가족 사진도, 심지어 TV조차 없었다. 오직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책 넘어가는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의 하루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해안도로를 따라 1시간을 달리고 돌아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 뒤 직접 내린 드립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작업실에서 도면과 씨름했다.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다가 정확히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어떤 감정의 파편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견고한 요새였다. 하지만 그 요새에도
단 하나의 균열이 있었다. 그의 서재, 가장 깊숙한 책장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나무 상자. 5년 전 그가 서아에게 남겨두고 온 그것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상자였다. 그는 가끔, 아주 가끔 깊은 밤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고 한참 동안 어루만지곤 했다. 하지만 결코 열지는 않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쩌면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가 참아버리지 못한 과거의 편린들이 잠들어 있을지도. 중요한 것은 그 상자가 그가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징이라는 것이었다. 그 상자를 만질 때마다 그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통유리창을 통해 그의 서재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막 작업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이메일 알림창이 떴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그 사진들을 누가 보냈는지 압니다. 민준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쿵 하고 세차게 울렸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그 사진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지옥의 문을 열었던 바로 그 사진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그 사진을 보낸 익명의 존재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첨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의 고요한 세계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그는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초점이 흐리고 거칠게 찍힌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허름한 식당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었다. 고된 노동에 지친 듯 앙상한 어깨,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텅 빈 눈빛. 윤서아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서 모든 빛을 앗아간 듯했다. 한때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두의 시선을 받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그저 삶에 지쳐 쓰러져가는 이름 없는 중년의 여자일 뿐이었다. 민주는 사진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것은 그가 원했던 복수의 완성인가? 아니, 그의 가슴 속에서 차오른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연민이나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편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낡은 상처가 골마터지며 역한 냄새를 풍기는 듯한 느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침묵의 성벽은 그 어떤 과거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비웃듯 그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복수는 결국 한 인간을 이토록 비참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것이 과연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결과였을까? 서아의 사진은 민준이 공들여 쌓아 올린 침묵의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그는 이 과거의 유령을 다시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익명의 발신자와 손을 잡고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그 지옥으로 다시 한번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마우스의 답장 버튼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 친구의 경고는 서아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해했고 후회한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쌓은 벽이 너무 높아 과연 늦지 않았을까? 5년 후 바닷가 도시 부산.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을 어루만지는 이 도시는 산산조각난 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의 무명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전설, 건축계의 신비로 불리며 사람들이 경외하는 침묵의 건축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작품들은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미니멀리즘 별장부터
소나무 숲에 숨겨진 고급 리조트까지 모두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해. 차가운 콘크리트와 따뜻한 나무, 빛과 그림자, 공허함과 충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공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설계한 공간에 들어서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평온함만이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평온함이 가슴을 저미도록 아름답지만 동시에 묘비처럼 차갑고 고독하다고도 했다. 한 유명 건축 평론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민준의 건축물은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상실을 성찰하기 위한 곳이다. 그의 모든 공간은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비가다. 그의 명성은 자자했지만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고 시상식에도 대리인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의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더라. 혹은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속세를 등진 예술가라더라 하고 수군거릴 뿐이었다. 민주는 그 모든 소문을 알았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거짓된 신비감은 그에게 편리한 방패가 되어 주었으니까. 그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벽 위에 직접 설계한 집에서 살았다.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집은 차가운 노출 콘크리트와 따뜻한 원목, 그리고 거대한 유리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상자 같았다. 집 안에는 그의 삶처럼 불필요한 것이라곤 단 하나도 없었다. 장식품도, 가족 사진도, 심지어 TV조차 없었다. 오직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책 넘어가는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의 하루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해안도로를 따라 1시간을 달리고 돌아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 뒤 직접 내린 드립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작업실에서 도면과 씨름했다. 그는 스스로를 가두기 위한 완벽한 요새를 지은 것이었다. 어떤 감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 없는, 하지만 견고한 요새에도 단 하나의 약점, 단 하나의 균열이 있었다. 그의 서재, 가장 깊숙한 책장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나무 상자. 5년 전 그가 서아투 NH에게 남겨두고 온 그것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상자였다. 그는 가끔, 아주 가끔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 상자를 꺼내 먼지를 닦고 한참 동안 어루만지곤 했다. 하지만 결코 열지는 않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쩌면 비어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가 참아버리지 못한 과거의 편린들이 잠들어 있을지도. 중요한 것은 그 상자가 그가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징이라는 것이었다. 그 상자를 만질 때마다 그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다. 해질녘에 붉은 노을이 통유리 창을 통해 그의 서재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막 작업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이메일 알림창이 떴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발신자, 익명, 제목, 그 사진들을 누가 보냈는지 압니다. 민준의 몸이 굳었다. 지난 5년간 처음으로 심장이 고통스러울 만큼 세차게 뛰었다. 온몸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 사진들,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는 잊으려 했었고 그 익명의 존재를 기억 저편으로 묻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악마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망설였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클릭했다. 메일의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첨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초점이 흐리고 거칠게 찍힌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허름한 식당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른 듯 했으며 하루 종일 설거지 물에 담가둔 손은 거칠었다. 하지만
민준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한때는 별처럼 반짝이고 그의 우주를 담고 있던 그 눈은 이제 완전히 텅 비어 무감각했고 오직 피로와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서하였다. 5년. 단 5년 만의 시간은 그녀의 모든 것을 무참히 앗아갔다. 보고했던 아름다움, 자신감, 환한 미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진은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민주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떠남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해방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 없이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그의 모든 환상을 깨뜨렸다. 이것이 그의 침묵의 결과란 말인가? 그가 그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통쾌함이 아니었다. 사랑이나 연민도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이었고 고통스러운 자책이었다. 지난 5년간 그가 쌓아 올린 벽이 이 희미한 사진 한 장 앞에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한 결혼을 끝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벽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자신이 사랑했고 또한 파괴했던 그 여자와 마주할 것인가?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같은 발신자로부터 온새 이메일이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민주는 화면을 응시했다. 차갑게 식은 그의 손가락은 회신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 개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의 진실을 향해 격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복수심이 과거의 잔해와 마주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켜켜이 쌓인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이 마지막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이 두 개의 흐름이 다시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채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의 민낯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침묵의 요새의 파문을 일으킨 익명의 이메일.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마우스의 답장 버튼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5년간 지켜온 침묵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 것인가? 그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버튼을 눌렀다. 누구시죠? 짧은 답장을 보낸 후 그는 초조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의 어느 허름한 쪽방에서도 또 다른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답장은 거의 즉시 회신으로 이어졌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는 황강과 오랫동안 사업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한 중년 사업가의 아내였다. 그녀는 화상 통화를 요청했고 민준은 망설이다 수락했다. 화면에 나타난 여성은 우아했지만 깊은 슬픔과 분노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 역시 몇 년 전부터 남편과 황강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교묘하게 흔적을 지우는 그들 때문에 물증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황강은 그녀의 남편에게 사업적인 성공을 미끼로 접근해 결국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돈, 명예, 그리고 가정까지.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황강과 윤서아의 사진들을 발견했고, 순간적인 분노와 절망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진들을 민준에게 보냈던 것이다. 그녀는 황강과 서아의 관계를 파탄내어 황강에게서 남편을 떼어놓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강민준 씨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당신의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남자, 황강은 악마예요. 사람의 가장 연약한 욕망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는 제 남편에게 성공을, 당신의 아내에게는 짜릿한 일탈을 선물했겠죠. 하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뿐이에요. 그는 그걸 즐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비극은 단순히 아내의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욕망과 거짓말,
그리고 절망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그저 더 큰 비극의 무대 위에 던져진 이름 없는 장기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이 새로운 진실은 지난 5년간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복수심을 허무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깊은 죄책감의 무게를 아주 조금은 덜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서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 이해는 그의 고통을 줄여주지는 못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쪽방. 윤서아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한강의 협박은 그녀의 돈이 완전히 바닥나자 자연스럽게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반짝이던 직장, 시기심 어린 찬사를 보내던 친구들,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던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존중까지. 그녀는 하루하루를 이름 없는 벌레처럼 연명하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늦은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눅눅한 방 안에서 홀로 쓴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녀는 문득 방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던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차마 그 상자를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파괴한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와 민준을 연결하는 마지막 끈이기도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상자를 가져왔다. 지난 5년간 수없이 열어보려 했지만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면 열어봐 라는 민준의 차가운 경고가 떠올라 번번이 포기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차가운 나무 표면을 어루만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파인 홈이 느껴졌다. 지난번 분노의 차벽에 던졌을 때 생긴 틈과는 다른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듯한 홈이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는 손가락에 맞지 않아 헐거워진 자신의 결혼 반지를 그 홈에 맞춰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그러자 기적처럼 딸깍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도 서로의 생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났던 이제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진 그날의 날짜였다. 그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가장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이제는 누렇게 변색된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슬픈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너무나도 민준을 닮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있었다. 이 집의 등기권리증, 모든 법정 명의가 그녀의 이름 윤서아로 완벽하게 이전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처를, 그녀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둥지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서류 아래에 조용히 놓여있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 서아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려 녹음기를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마지막 진실일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5년 전 그가 이 집을 떠나기 바로 직전 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녹음한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지독한 고통,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으로 가늘게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아야, 만약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겠지. 목소리는 잠시 끊겼다가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힘겹게 이어졌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젠 나한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아니까. 근데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건 단순히 네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만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흐느낌으로 젖어들었다. 억지로 울음을 참으려는 듯한 그 소리에 서아의 심장도 함께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내가 무서워서 떠나는 거야. 그 사진들을 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아주 오랫동안 내가 억누르고 외면하고 없는 척하며 살아왔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괴물이, 아버지와 똑같은 그 괴물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고. 너를 증오하고 너를 망가뜨리고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게도 그 사람과 닮아 있었어.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절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결국 증오로 돌변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괴물이 되기는 싫었어. 너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마저 그 증오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도망치는 거야. 너에게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미안하다, 서아야. 내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그리고 황 하고 세상을 단절시키는 듯한 현관문 닫히는 소리였다. 그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난 5년간 서아를 짓눌러 왔던 모든 증오와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처절한 이해만이 남았다. 그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끔찍한 운명의 대물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이다. 두 개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의 진실을 향해 격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복수심이 과거의 잔해와 마주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켜켜이 쌓인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이 마지막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이 두 개의 흐름이 다시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채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의 민낯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침묵의 요새에 파문을 일으킨 익명의 이메일.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마우스의 답장 버튼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5년간 굳건히 지켜온 침묵의 성벽을 정체 모를 유령의 손짓에 스스로 허물 것인가. 그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버튼을 눌렀다. 누구시죠? 짧은 답장을 보낸 후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초조함 속에서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울의 어느 허름하고 눅눅한 쪽방에서도 또 다른 진실의 문이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열리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답장은 거의 즉시 회신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글자가 아닌 화상통화 요청이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화면에 나타난 여성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화려함으로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지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황강과 오랫동안 사업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한 중년 사업가의 아내 박여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 역시 몇 년 전부터 남편과 황강의 부적절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뱀처럼 교활한 황강은 어떤 물증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황강은 그녀의 남편에게 사업적인 성공과 젊음의 활력을 미끼로 접근해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돈, 명예, 그리고 가정까지.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비밀 클라우드 계정에서 황강과 윤서아의 적나라한 사진들을 발견했고, 순간적인 분노와 지독한 절망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진들을 민준에게 보냈던 것이다.
그녀는 환강과 서아의 관계를 파탄내어 악마 같은 환강에게서 남편을 떼어놓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눈빛으로 고백했다. 강민준 씨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당신의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아이들과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남자, 환강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예요. 사람의 가장 연약한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것을 미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는 제 남편에게는 꺼져가던 사업의 불씨와 젊은 시절의 정력을, 당신의 아내에게는 권태로운 결혼 생활 속 짜릿한 일탈을 선물했겠죠. 하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뿐이에요. 그는 파멸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당신이 그 연극을 끝내주길 바랐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요. 박 여사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거대한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꽂았다. 그의 비극은 단순히 아내의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뒤틀린 욕망과 이기적인 거짓말, 그리고 처절한 절망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그저 더 큰 비극의 무대 위에 던져진 이름 없는 장기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이 새로운 진실은 지난 5년간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차가운 복수심을 허무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깊은 죄책감의 무게를 아주 조금은 덜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서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이나마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 역시 그 악마의 게임판 위에서 놀아난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 이해는 그의 고통을 줄여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의 상처를 더욱 복잡하고 깊게 만들 뿐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쪽방, 윤서아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환강의 집요한 협박은 그녀의 돈이 완전히 바닥나자 자연스럽게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반짝이던 직장, 시기심 어린 찬사를 보내던 친구들,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중까지. 그녀는 하루하루를 이름 없는 벌레처럼 그저 숨만 쉬며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은 밤,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눅눅한 방 안에서 홀로 쓴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녀는 문득 방구석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던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차마 그 상자를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와 민준을 연결하는 마지막 끈이기도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상자를 가져왔다. 지난 5년간 수없이 열어보려 했지만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면 열어봐 라는 민준의 차가운 경고가 쇠사슬처럼 그녀를 올감해 번번이 포기했었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차가운 나무 표면을 어루만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파인 홈이 느껴졌다. 지난번 분노의 차벽에 던졌을 때 생긴 틈과는 다른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듯한 홈이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는 손가락에 맞지 않아 헐거워진 자신의 결혼 반지를 그 홈에 맞춰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그러자 기적처럼 딸깍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도 서로의 생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났던, 이제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진 그날의 날짜였다. 그가 아직도 그날을, 그 모든 것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가장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이제는 세월의 무게로 누렇게 변색된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슬픈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너무나도 민준을 닮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다. 바로 이 집의 등기 권리증, 모든 법적 명의가 그녀의 이름 윤서아로 완벽하게 이전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처를, 그녀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둥지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다. 서아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서류 아래 조용히, 마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처럼 놓여있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 서아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려 녹음기를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마지막 진실일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5년 전 그가 이 집을 떠나기 바로 직전, 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녹음한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지독한 고통,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으로 가늘게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아야, 만약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겠지. 목소리는 잠시 끊겼다가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힘겹게 이어졌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젠 나한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아니까. 근데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건 단순히 네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만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흐느낌으로 젖어들었다. 억지로 울음을 참으려는 듯한 그 소리에 서아의 심장도 함께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내가 무서워서 떠나는 거야. 그 사진들을 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아주 오랫동안 내가 억누르고 외면하고 없는 척하며 살아왔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괴물이, 아버지와 똑같은 그 괴물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고. 너를 증오하고 너를 망가뜨리고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게도 그 사람과 닮아 있었어.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절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결국 증오로 돌변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괴물이 되기는 싫었어. 너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마저 그 증오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도망치는 거야. 너에게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미안하다, 서아야. 내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그리고 쾅 하고 세상을 단절시키는 듯한 현관문 닫히는 소리였다. 그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난 5년간 서아를 짓눌러왔던 모든 증오와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처절한 이해만이 남았다. 그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끔찍한 운명의 대물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이다.